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도전 직업 특집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 생을 살면서 맞든 틀리든 자신만의 진로, 나침반은 계속 움직이고 목적지를 향해 맞춰가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찰관이자 교통경찰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경찰관이자 나침반인 우리 해상교통관제사 관련된 직업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마음심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꽂으면 필자가 된다고 하죠. 오늘 함께하는 도전 직업에 꼭 필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도전 직업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알아보고 있는데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보 취재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먼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해상교통관제사 직업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상교통관제사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장 기자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예, 직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다와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업 해상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는 항만의 특징과 수많은 선박들의 정보를 취합해 빠른 판단으로 해상의 교통을 원활하게 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도전이 적은 도전 분야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도전 직업 특집 해상교통관제사.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은요. 바로 바다를 책임지는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에 잠시 공무원과 또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조 박사님 이야기는 월요일에 잠시 들었지만 네. 또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뭐 공무원 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에만 잘하다오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공무원이든 그렇지 않든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공무원에 대해서 크게 부가가치의 개념을 느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권유는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장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체육 전공을 했어가지고 네.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기업 했었거든요. 공무원.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체육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선호하는 직업이 체육교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제 직업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거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되셨네요. 네. 저희 부모님도 뭐 저한테 뭐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진심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건강하게만 자랐는데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예. 아니 또 장 기자님이 네.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울기만 해도 네. 예쁘시겠지만 그쵸. 앞으로도 이제 자라서 직업을 갖게 될 텐데 아이가 자라서 장차 좀 어떤 직업군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 선택의 폭이라든가 시야가 굉장히 좁은 편이었다는 걸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흥미나 적성을 따졌을 때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없으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업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유행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부모가 권해고 이렇게 좀 코치는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나중에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자녀의 승리나 적성 그리고 어떤 그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봐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만약에 아이가 이제 자라서 공무원 하겠다. 아 공무원이요? 네, 지금은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따지기보다는 그렇죠. 공무원에 어울리는 직업이라면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교 때 배우는 거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네. 이제 공무원 수가 일이 많아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조직이 비대화되니까 점점 더 그 사람에 따라서 더 사람을 더 채용하게 네.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 관료 조직이 이제 비대화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네. 발생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세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인데 앞으로 이건 좀 이 직업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또 제가 먼저 말하면 또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소방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직 집배원 그렇죠. 이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 보건소에 계신 이제 간호사분들 실제로 그분들도 실제로 살펴보면 10명 중에 한 6명은 계약직으로 이제 간호사분들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전담 공무원들은 그 시기에 비해서 그 수요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집행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분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이 간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대우를 좀 덜 받게 되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보건소 쪽 간호사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부 측면에서 공무원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좀 더 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간호와 치료, 보호, 예방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들. 예. 아. 예. 물론 제가 청소년 지도사 1급을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저도 저 관련된 지금 뺐는데. 청소년 지도사들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들이 보통 이제 비영리 NGO 조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뭐 어디 사장님이 있어서 월급을 주는 체계가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 이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구책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급여 체계도 어렵고 복지 부분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백년대계를 좀 내다본다라면 어떤 청소년 쪽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 교육부터 다 관할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을 좀 제대로 좀 그 양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형식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대우적이거나 어떤 복리 측면에서 어떤 반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네.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훨씬 더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그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을 좀 보고 확산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네. 보니까 말씀하신 소방관에 대한 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그 문제가 좀 관심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네. 이 지방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42,792명을 이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뉴스가 네.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뉴스였습니다. 네. 네. 세 분과 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 교수님께서 이 공무원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오셨다고요. 공무원 관련 연관 검색어를 그 순위를 조사했는데 1위가 어떤 걸까요? 또 문제인가요? 네, 퀴즈입니다. 저는 이거 맞힐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연금 아닐까요? 요새 네, 연금? 공무원 연금 워낙 네. 핫했으니까. 장 기자님. 저도 연금을 연금. 생각하는데 저는 학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학원이요. 노량진 공무원. 안타까워. 저 네. 노량 좀 좀 비슷했나요? 가까이 갔는데 전 노량진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고시. 노량진. 빗사이로 고시 바꿔. 아닌가요? 고시. 노량진. 고시요? 고시는 아니고요. 잠깐만 한 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개 갑자기 좀 바뀌니 큰 겁니다. 노량진으로. 네, 노량진. 네, 여긴 연금. 연금. 저는 학원. 약간 답 사이로 가고 있어요. 아.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아, 그래요? 바꿀 수 있나요?
에두띵 뭐 고시원? 이런 거 아닌가요? 고시원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합격 근데 에두띵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아, 예. 시험. 그래서 보시면 고시 이거 거의 맞은 거 아닌가요? 예? 고시? 아니 좀 다르죠. 공무원 시험.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연관 검색 1위에 올랐는데 사실은 공무원 시험, 시험 일정, 공무원 시험 과목, 또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연결돼서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은 연관어를 그 형성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일차적인 관문이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때문에 또 대학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5개월 준비해서 교육공무원 9급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모든 거에 이제 관문이 사실은 시험으로 통하다 보니까 시험이 가장 공무원하고 가장 밀접한 그렇군요. 관계에 있는 연관 검색어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학원 중에 제일 유명한 데는 에듀띵. 좀 전에 말한 그 여고생은 에듀띵 안 가고요. 천안에 있는 모 학원을 갔다. 인강으로 들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예. 네. 아직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직업이긴 하지만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이자 또 공무원이기도 한 직업이 바로 해상교통관제사입니다. 이번 주의 직업인데요. 이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의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을 장 기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 과거에는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한 뉴스가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다들 기억하고 있는 어떤 세월호 사고 그렇죠. 이후에 이제 해상 관련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해상교통관제사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의 어떤 방식은 그들의 어떤 직무를 소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해상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뉴스들이 좀 많았고요. 그 외에 어떤 시사성 있는 기사들은 아직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해상교통관제사에 관련해서 사회적 시선은 어떨까요? 사실은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한 어떤 직업을 아는 사람들은 약간 우리의 안전 그리고 해상의 어떤 지킴이 어떤 파수꾼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시선이나 이미지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상교통관제사라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퍼스널 브랜드와도 큰 연관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에도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대외적인 퍼스널 브랜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조직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제 해상교통관제사 일을 해상교통관제사를 제가 그날 제주 해안경찰청을 가서 진짜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신도 직접 이제 배 선장님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잘 근데 잘 어울려요. 그렇죠. 여보세요. 네, 이렇게 우선되고. 딱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이변이 생겼을 때의 어떤 순발력 있는 통제와 그 다음에 순발력 있는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적인 개념의 브랜드라기보다는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위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책임을 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해상교통 관제사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역량을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좀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과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직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았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 텐데요. 해상교통관제사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해상교통관제사로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상교통 전체 이제 테마 분석을 했을 때 1위가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해상교통관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상에서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박과 선박끼리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항로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탈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세월호 사건 한번 보셨지만 오히려 육로보다 훨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피해도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교통사고가 가장 큰 1위로 언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제 해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배 타본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게 좀 제일 걱정되시던가요? 네. 저는 뭐 많이는 안 타봤지만 뭐 제주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독도하고 울릉도 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몇 번 타봤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타보기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타게 됐을 때 일단 밤에 파도 치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이거 잠 못 자고 멀미 때문에 좀 심하거든요. 그때 혹시나 또 침몰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에 이제 가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충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항공사고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파도 칠 때랑 말 그대로 충돌, 선박끼리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을 상당히 무서워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네. 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일단 오 교수님도 이제 처음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못하는 거 있었군요. 네, 제가 트라우마가 약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배를 탄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조 박사님 말한 것처럼 어떤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수영이라도 해서 가까운 섬이라도 간다지만 그게 하다가 전혀 또 안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튜브도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어린아이만큼도 튜브를 못해요, 운전을. 튜브를 아무리 저어도 아무리 가르쳐준 대로 해도 안 나가요, 앞으로 튜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좀 용기인 것 같아요. 오 교수님 못하시는 거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제가 배멀미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제일 크고요. 배멀미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인천에서 제주도도 배 타고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장시간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열 몇 시간씩 배에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 유지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전사고에 그렇죠. 대한 부분. 그전에는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걱정들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사님 말씀하신 저는 겁도 없고 수영도 되게 잘하고 아, 진짜요? 배멀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뭐 배 타고 여행도 되게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없이 항상 너무 재밌겠다. 항상 재미만 있었는데 저도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아마 모든 전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맞아요. 같아요. 이 해상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 교수님, 해상교통 관제사 관련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를 많이 나타냈잖아요. 이런 걸 좀 반영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강화하다입니다. 강화하다. 강화하다. 예. 아무래도 뭐 안전을 강화하다 이런 쪽이겠죠. 네, 그래서 레이더나 CCTV나 이제 무선전화 등의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런 안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박에 또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VT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상교통관제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했을 때 해상교통 관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해상교통 관제 키워드에 대한 긍부정 그 분석을 했을 때 1위에 강화하다가 언급이 좀 됐습니다. 강화하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의 나라다 보니까 사실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교통의 그 관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언급이 되는 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교통 관제사들도 좀 많이 수요가 그렇죠.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충원들도 계속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국에 18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떤 해상교통관제사의 어떤 필요성과 가치, 그다음에 이제 전망을 좀 나타내주는 하나의 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이제 해상교통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거에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될 사람, 그걸 관제하고 그걸 컨트롤해줘야 될 관제사가 더 많이 필요해서 강화를 좀 더 시키고 더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도 같이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채용 규모가 증가할 네.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총 선발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이 경력직 공무원에 도전을 할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경력직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항해사라든지 그다음에 네. 선박의 경험이 승무원 네. 역할이 있다든지 이러한 1년 이상이 되면 이제 조건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요일에 이제 다 알게 됐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분들도 도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건은 갖춰졌는데 어쨌든 경력 실무는 뛰어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필기 시험에 시험을 붙어야 통과해야 되는 되니까. 게 가장 큰 건데 이 필기 시험이 또 경력하신 분들한테는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죠. 왜냐면 네.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 이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 합격하는 거에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평판 저는 이제 조회도 나름대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봐요. 실제로 뭐 사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면 다 나오겠지만 솔직히 사고 이력이 많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힘든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근무하면서 같이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실력이 어땠으며 이 사람의 뭐 관계는 어땠는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자분들은 이게 대한 평판 관리도 나름대로 네.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주의할 점 들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공무원 경력제 채용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첫 시행이 됐는데 경쟁률이 그때 한 32.5대 1 이 정도까지 되게 높았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경력 공무원으로 별정직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평가를 해서 그 실제로 공채에서 뽑을 수 없는 인력들을 충원하는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를 진짜 해본 경력직들이 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축제 관계자들도 있고 홍보 관계자들도 있고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계예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을 채용해서 들어온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과의 어떤 별정직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어울림 이런 소통에 있어서의 조금 관계가 그럴 수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 좀 있어서 좀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직접 기업에서 해본 사람이 하고 또 공무원 생활만 또 한 사람하고는 또 생각하는 관점이 이런 괴리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할 건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나중에 더 빨리 적응하고 더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는 경력직 공무원에 도전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이 해양교통관제사에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별정직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을 도전할 때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포지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경력직이면 제2의 직업인데 제2의 직업을 실패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찾아오는 어떤 뭐 자기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것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도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른 쪽에 쏟으면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확한 목표 의식을 세우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강화하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해양교통관제사 관련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네. 해상교통관제센터 키워드를 분석을 했는데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인천이 1위에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랑 인접한 도시라서 그런 걸까요?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최근 뉴스 흐름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는 좀 뉴스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요 근래에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됐다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가장 기여를 한 게 이 인천의 네. 해상교통관제센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그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방문한 곳이기도 해서 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 팀들도 이제 그 인천에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언론 노출이 아마 인천에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인천이 또 많이 언급이 된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부분들도 좀 있죠. 예. 원래는 부산이 이게 제2의 도시였는데 그렇죠? 대선님 고향이 또 부산이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제 인천이 나와가지고 아쉬웠나요? 인천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 메가더 장군의 또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천이 우리나라의 학연 제가 지역. 밤새 작업했습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가 이 지역 키워드 작업을 밤새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열심히 뭐 TV나 신문, 언론 등에 노출하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직이거나 창업한 분들은 특히 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용이 많다면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컨셉으로 미디어나 인터넷 홍보하면 좋을까요? 효과적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이 분야는 또 이제 오기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튀어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업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덕이든 아니면 이제 유형이든 무형의 콘텐츠에 대해서 쓸 네. 그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타겟 오디언스 대상층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하게 되고 오프라인 마케팅 병행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럴이라는 것 자체도 어느 매체에 또 어느 시간대에 어느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다음 트래픽이 일어나는지, 그다음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명확성과 대상 선정 이 부분에 맞게끔 바이럴 마케팅에 맞는 디바이스와 그다음 매체들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해놓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밑에 깔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항들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으로 제가 오기자 교수님께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실 하겠습니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십니다. 언론 홍보나 이제 그 인터넷 홍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예. 목적.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그 상품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할 건지 이런 목적을 하나를 설정을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단발성으로 한두 번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올라간다던가 홍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그 안에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팬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층을 또 형성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첫 번째 목적에 맞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속성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좀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상품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스토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강점 무엇인지 이런 포인트를 해서 그런 것들 시리즈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칼럼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되 좀 되도록이면 대표자 입장에서 좀 어필을 해주면 훨씬 더 신뢰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조금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네. 사실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언론 노출을 많이 해야겠지만 이 언론 입장에서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 이게 광고인지 그렇죠. 기사인지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 수익을 위해서 네. 이 어떤 광고성을 기사로 위장을 해서 기사로 내보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소비자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앞으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언론 노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떤 스타일로 많이 기사 쓰시죠? 저는 뭐 약간 고지식한 편이어서 이게 광고성을 띈 기사는
어떤 언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어떤 포털이나 네. 어떤 SNS 일반 차원에서도 그런 낚시글이라고 것들을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하거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언론 매체도 사실은 그 광고에 대한 란이 따로 있어요. 예, 아예 그 난이 따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이제 광고는 집중적으로 내고 정보성은 또 다른 정보 그 칼럼란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알아서 선별을 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혼동되는 게 뭐냐면 요즘 뭐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지상파의 중간 광고 뭐 오, 네. 예.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냥 하게끔 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는 게 왜냐면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간접 광고는. 뭐 드라마부터 뭐 심지어는 맞아요. 뉴스에도 네. 간접 네. 광고가 그쵸, 들어와 네, 있으니 네.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제해서 이런 식으로 혼동을 주느니 아예 그냥 중간 그쵸, 광고 네. 하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뭐가 맞은지야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네. 그런 어떤 신중한 어떤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인천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 함께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직업 전문성을 오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통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해양에 대한 그 전반적인 또 지식과 흐름, 그 다음에 그런 구성이나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법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네. 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또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다양한 순환 업무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양교통관제사에 준비를 하면서 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관제사 합격이 된 이후에는 이제 실무선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상교통관제사 그 직업적인 전문성에 있어서는 이미 시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통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많은 여성분들이 좀 도전이 있길 바라면서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해상교통관제사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예, 이렇게 또 공무원 쪽 관련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공무원이니까 고용 안정성 측면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이제 뭐 해상교통관제사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이제 퇴직 후에도 실제로 전문 분야로서 진출을 네. 또 확장 개념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 이후에 70, 그 다음에 80까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도 근무 가능한 전문 기술 공무원이다. 네. 따라서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여건 알아볼까요? 예, 근무 여건, 해상교통관제사들이 근무하는 근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어떤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무 시간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이게 근무교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그렇게 불규칙하지 않다라고 네.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도 5점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확장성 알아볼까요? 오 교수님. 네, 공무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분야 자체로는 사실 창업 확장의 개념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수를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5점 만점에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3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만족도 알아볼게요. 예, 오늘 뭐 오 교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권한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직무 수행 만족도 측면에서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네.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 해상교통 상황을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선박교통 관제, 그다음 항만 운영 정보 이런 이제 항해 안전 운전 관리 이러한 주 야간 근무 교대 이런 업무들이 어찌 보면 이제 반복되는 업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측면과 그다음 대외적인 이제 안보,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의 전문 기술을
어찌 보면 상승시키는 그렇죠. 이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직업 전망 한번 알아보죠. 예, 미래 직업 전망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한 관심이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중요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네. 되지만 대신 이제 공무원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수요를 굉장히 뭐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이 늘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다만 이제 미래 직업 전망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직업이 미래는 밝지만 대신 저희들이 이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도전 장벽이 약간은 좀 높은 어떤 직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은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그리고 직무 수행 만족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총점 26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해상교통관제사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을 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조 박사님부터요. 예, 저는 좀 침착한 여성분한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력, 그다음에 관찰력, 그다음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남성분들이만 했던 이러한 한 분야를 보기보다는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뭐 약간 덤벙된다든지 좀 쾌활하고 이런 부분이 네. 뭐 배제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일을 할 때 집중도 있게 하되 좀 침착하게 할 수 있는 여성분한테 좀 적합한 키워드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 저는 좀 도전의식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좀 도전해보면 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 직업 분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여성들의 진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치를 더 충분히 높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도전의식이 좀 있으신 분이랑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의 주종 직업 분야의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만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떤 저희들이 사회적인 인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성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진출을 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해상교통관제사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침착한 여성, 그리고 도전의식이 있는 여성, 리더십 있는 여성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라면 이 해상교통관제사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시간입니다. 장 기자님,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오늘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예,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관한 뉴스를 네. 선정을 네.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이죠. 소방의 날을 맞아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이게 더는 희생만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올해 안에 1,500명 신규 채용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법정 기한 기준보다 19,000명이나 부족한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 소방공무원 42,792명 전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네.
어떤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매우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이 소식은 또 많이 들어서 네. 이제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장비라든지 네. 뭐 이 관련한 이제 처우 이런 지자체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네. 국가직이지만 어차피 지자체에서 아주 관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이 제가 이제 계속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한 가지 더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이 소방안전 및 이제 대처하는 능력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유지에 대한 재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요즘 이런 뉴스거리도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네, 네. 이 소방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네. 보상을 해야 되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맞아요. 네. 실제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이런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훼손과 법적 보상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맞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떻게 사실 보셨어요? 반드시 됐어야 될 그 영역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생명을 다루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군에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관 자체의 어떤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좀 환경 구축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해상 그 업무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네, 공무원들은 그렇죠. 확률도 높고 많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을 좀 볼 수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또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려면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장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대로 된 장비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거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본질은 소방 공무원의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의 모든 게 좀 파생이 되어서 그쵸. 좀 체계화돼서 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번 기회에 좀 네. 확실하게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저는 기사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희생을 강요했다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조금은 존중하는 이미지가 더욱더 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가끔 보면 뭐 119 전화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신고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상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나쁜 뉴스 어떤 거 예, 선정하셨나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려 38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호화 생활을 누려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오.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당 중에는 15년을 일한 전직 은행원도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처구니가 좀 네. 없었는데요. 이 일당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38명을 모집한 뒤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이 한 명당 신용카드를 무려 10장씩 만들게끔 오. 했습니다. 오. 그리고 수개월간 이 만든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올린 다음에 개인당 1억 원씩을 은행에서 대출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38명에 대한 38억 원을 대출받은 이 일당은 거기에 대한 30%인 10억 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가 네. 됐고요. 이 특히나 또 이 일당은 이 범죄 수익금으로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고 한 대에 8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해서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져서 참 좀 안타까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참 사실 직업 윤리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네. 소식인 것 같은데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범죄에 사용한 거잖아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땅히 처벌받고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직업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뭐 주식, 그다음 증권, 뭐 투자, 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얻는 맞습니다. 수수료를 통해서 얻는 이러한 직업은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뭐 잘된 곳이든 나쁜 데든 이거 내가 수수료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과 교환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예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모 국가
금융기관에 계셨던 장이었어요. 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1년 사이에 약 한 15억 정도를 사기당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에 계셨던 분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리는 자한테는 당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이분들도 이 맹점을 알았기 때문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좀 보완이 되고 아무리 보완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윤리의식에 가장 또 언급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의사, 의료계 쪽에도 굉장히 많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허위 이제 진단서도 많이 발행이 되고, 사실은 교통사고 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보험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또 받기 위해서 또 결탁이 돼가지고 또 병원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 자격증을 또 고액을 받고 또 빌려주는 경우도 좀 있고, 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환자에 대한 성추행, 이런 부분들도 네.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의 윤리의식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바탕에는 뭐냐면 이제 윤리의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강화된 처벌 이런 게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좀 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각 직업별로 그래서 이제 금융인이면 금융인대로 아니면 법조인이면 법조인대로 좀 구체화되고 이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화도 좀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상하반기에 교육시키고 윤리의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의 가치와 존중성, 전문성을 좀 사람들에게 신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뭐 직업 윤리 저희들 기자들도 있지 않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소명 의식이라든가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을 빚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무리하게 그쵸. 뭐 돈을 필요로 한다든가 돈을 욕심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신이 어떤 정당하게 행해지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보상 이외의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직업 윤리 함양과 동시에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이 그럼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 관련 재미있는 뉴스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예, 제가 선정한 재밌는 뉴스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직업에도 유행이 있다라는 어떤 오.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예. 이 변화하는 드라마 속 직업 풍토를 한번 짚어본 기사인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이 검사, 형사, 의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미디어 종사자들이 미디어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나 작가,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기자들도 요즘에 굉장히 드라마 그쵸. 속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다양한 직업군, 예전에는 편중된 직업군이었다면 다양한 직업군의 어떤 직업 종사자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도 뭐 그렇지만 드라마에서는 정말 이 직업 자체가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네. 법정을 다룬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주인공이거나 그쵸. 아니면 뭐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해서 요리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 기자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기자를 다룬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예, 저는 작년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 네네. 조정석 씨가 주인공으로 네네. 나오는. 근데 굉장히 그게 왜곡된 게 뭐냐면 그렇게 잘생긴 기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합니다. 기자들 주위에서 기자들 다 잘생겼냐, 넌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 그 약간 좀 미화돼 있지 않나.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따지면 예전에 뭐 의사, 변호사 뭐 다 다른 보게 그쵸. 되면 어떻게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 있을까 이런 거 많았잖아요. 저는 그 병원선인 요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병원선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육지에 나와서 본인이 다 진료받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병원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네. 처음 알아가지고 직업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좀 됐던 것도 있고 저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사랑의 온도입니다. 사랑의 온도에 보면
셰프와 네. 셰프가 이제 그 메뉴 개발을 하는데 재료를 직접 키우면서 직접 스케치를 해가면서 이 메뉴 개발하는 어떤 셰프의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는 방송 드라마 작가잖아요. 근데 방송 드라마 작가인데 이제 자기 작품을 위해서 이제 그 관계자들 인터뷰하고 이런 직접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몰랐던 직업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럼 인상적으로 그 직업이 좀 잘 드러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뭐 소설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주 박사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뭐 조금 전에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랑의 온도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잘 대면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꿈꿔왔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사반장이라고 했던 드라마였죠. 주 박사님 답네요. 고전인가요? 정말 그 해보람님 나왔던 그 드라마 명당에 들어가야 될 형사에 네.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꿈을 키웠던 이 형태였고요. 저런 직업들도 있었나라기보다는 저거 있었네? 라는 거였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뭔가 드라마 속에서 직업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수종 씨가 그때 나왔던 파일럿이라고 했던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스튜디오스라든지 그다음에 네. 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쪽에 좀 더 활성화시켰던 거가 호텔리어라고 맞아요. 했던 이 부분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고전적으로 예전에 생각하면 이 딱 3개 정도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셰프의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가 있죠. 파스타라고. 그렇죠. 이선균 씨가 파스타. 나오는. 그리고 이제 카페의 열풍을 또 몰고 공유가 나오는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를 통해서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빵왕 김탁구. 그래서 제빵왕 김탁구를 통해서 또 제빵 업계가 또 들썩들썩 했었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김탁구 빵이 또 굉장한 네. 매출을 또 나왔죠.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파티셰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인 정신들이 좀 많이 어필이 돼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맞습니다. 그 세 가지들은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남았던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 중에서도 이제 부각이 됐던 게 아르곤. 예, 그 김주혁 씨가 그 했던 그 아르곤이라는 그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는 어떤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그 불가피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조직 생활이고 그렇죠. 직업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다뤄주어서 어떤 기자 정신들도 잘 반영시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드라마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많이 줬던 네.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기자를 주인공으로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다 그쵸. 보니까 네. 주위에서 그런 거에 대한 기자 그러면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정말 고생하는 직업이구나 정말 현장에서 네. 항상 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많이 알아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래 막 이런 어떤 격려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더 어떤 직업의 다양한 네.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많이 사주시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재밌는 뉴스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녀가 돌아왔다는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